예, 들으신 것처럼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함으로써 45일 만에 입법부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전반기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이제는 국회의 계절이라는 문희상 의장의 말처럼 후반기 국회는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 구성을 앞두고 또다시 내용이 폭발하면서 극도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 시간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국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본회의가 열렸죠? 예, 의장단 이 선출이 됐어요. 국회의원분들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거 극히 당연한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4월, 5월, 6월 개원을 해놓고 공전을 했어요. 예. 아무것도 만여 건이 지금 발의된 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민생 법안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데 예. 이것들을 안 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는데 예. 다행스럽게 이제 원이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이 원이 하원 20대 국회 이제 후반부 국회인데 원이 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국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처리해야 될 많은 민생 법안들이 있어요. 이것부터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일단은 주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여전히 여소야 되고 뭐 대결 구도가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4개 원내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의장단은 일종의 협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6월 13일 날 사실은 개헌이죠. 개헌 투표를 국민 투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안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후반기 20대 국회가 좀 개헌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바람입니다. 예, 자, 김 교수께서 협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새로 국회의장에 오른 자리에 앉은죠. 여기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정치 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 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네. 협치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정치 인생을 보면 저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봐왔지만 사실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적이 없는 국회의원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문희상 의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타협과 또 어떤 협치, 특히 또 철저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야당 생활 때도 보면 항상 여당 의원들이 이제 물밑 대화를 할 때 문희상 의장을 이제 선호했을 정도로 그만큼 정책 타협을 중요시하는 분이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세 번이나 하셨나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많이 한 분은 몸이 비대해서 제가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개작두 발언도 사실 유명했죠. 그만큼 또 강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히 이제 이 국회를 운영하면서 특히 이제 협치 문제, 특히 이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다 협치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헛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문희상 의장의 그동안 정치 역정을 보면 굉장히 협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예. 더군다나 이제 특히 초선 의원들을 좀 공기를 잡는데 아마 문희상 의원이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또 기대도 좀 해봅니다. 일단 내용상으로 굉장히 위험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예, 그 말씀 중에 이 전반기는 청와대의 계절, 이제는 국회의 계절돼야 한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우리의 나라의 입법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부, 대통령의 어떤 거를 받아서 뭔가 실행을 하는, 법을 만드는 그런 위상의 것들이 사실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시절 때부터 조금 위상이 좀 올라가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견제와 균형, 상권 분립 이런 모습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즉 문희상 지금 국회의장의 얘기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된다. 즉 모든 현안들을 국회에서 수렴하고 국회에서 해소시키는 그런 역량 있는 국회를
국회를 좀 보여줘야 된다. 예.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런 국회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예. 싸우고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실망을 더 많이 준 그런 국회였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면모로 좀 나가보자. 뭐 이런 어떤 이 본인의 어떤 첫날에 예. 새로운 어떤 모델을 국회 모델을 제시하고 이걸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아닌가 이렇게 좀 좋게 해석해주고 싶습니다. 그 싸움도 국회 안에서 해야 된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기무사 문건 또 경제 관련 현안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글쎄요, 여야가 지난번에 보면 매주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국회의장 주재에 만나서 이렇게 회동을 해서 현안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모였거든요. 자, 문희상호, 그러니까 국회 후반기 어떻게 좀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이 원내대표 중심의 국회 운영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원내대표가 다 뭐 상임위 하지 마라 그러면 다 안 하는 것이 되고 사실 원내대표가 모든 국회의 어떤 운영을 좌지우지하는데 실제 우리가 국회가 되려면 상임위 중심으로 좀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이 상임위가 어떤 일이 있다 상임위는 굴러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가 어떤 그 자기 당의 그 전략에 따라서 완전히 뭐 국회를 뭐 문 닫고 이 논의도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어떤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예. 저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위원회나 이런 것이 항상 상설화돼서 실제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게 법안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사실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들 협상해서 그냥 딱 합의를 해버리면 그냥 그 다음날 통과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이게 법이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상임위나 소위원을 좀 상설화해서 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원내대표가 그런 걸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규제개혁 회의를 다 연기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 안 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국회가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 후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국회입니다. 예. 특히 국제 정세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굉장히 사실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국회가 좀 빨리빨리 입법화를 해준다라면 뭔가 좀 돌아갈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문희상 의장이나 양당 이 사당의 원내 대표들이 예. 정말 국익이 뭔지 이걸 보고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절대 국회 파행 이 이야기는 좀 이번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어떤 이렇게 면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법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고 이러는 부분에서 제일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법사위입니다. 법사위가 사실 임무라는 거는 법과 관련된 모든 부처들에 대한 일들, 법들, 뭐 이걸 심의하고 이거 법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은 그 맨 마지막에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발안된 법안들을 자꾸 수정이라든가 체계라든가 형식이 맞는지를 이제 심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사실 그 역할이 빌미고 어떻게 보면 거기를 모든 이제 상임위에서 법안이 다 모이면 그거를 처리를 안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일종의 법안의 무덤이 되고 뭐 단원제 상원이라는 일종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예. 이걸로 이제 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안 되면 계속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안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사위 개혁부터 먼저 가고 제도는 제도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리더십도 리더십대로 가져가는 그리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임위 중심의 의정 활동이거든요. 일본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본회의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예. 상임위를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제 전개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들과 이제 공청회 같은 것도 한국이 많이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더 활발한 노력이 좀 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 법사위는 제도 개선 이야기가 좀 하기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임위원장 16일 날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임위원을 갈지 의원도 결정하게 되는데 상임위원장 자리만 보고 가는 그런 행태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문희상 의원 국회의장은 여당의 책임도 강조했지만 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야당 제1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국회가 잘 구성된 가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후보로 5명을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뭐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와서 그런지 발표를 했는데 어제 나왔던 인물 중에 글쎄요 평가가 엇갈리죠. 그나마 괜찮다, 아니다, 이거 뭐 좀 떨어진다. 함량 미달이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국회나 정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 좀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1야당이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정말 불행한 사태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모습이 그래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뭔 일을 해도 지금 여론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매몰돼서. 그래서 지금 빨리 이제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뭔가 당의 어떤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선 인물들을 보면 저는 대충 이 중에서 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거의 막 그 형태로 지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뭐 비대위원장을 저는 유력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문 정도로 해서 좀 전체적인 걸 자문하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위원 정도의 급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저는 안상수 위원장이 발표를 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해서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아마 당내 어떤 추인을 받는 과정들 이거 할 텐데 지금 사실은 뭐 어제 상임위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지금 붙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국민들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친박의 이해관계 또 나름 비주류 이해관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발 좀 국민 좀 눈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는 좀 지긋지긋하고 이제는 국회마저 구성된 마당에 자유한국당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대위 체제를 좀 빨리 어떤 식이든 간에 좀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비대위원장의 성공은 그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김병준 전 총리 후보도 나왔고 박찬종 변호사도 나오고 뭐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어느 누가 와도 정권을 주지 않는데 어떤 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한을 줘야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그 역학 구도를 보면 친박 비박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나눠 있고 지도부는 비박이 갖고 있지만 숫자로는 오히려 더 친박이 많은 그렇게 해서 사실상 비대위가 들어와도 실질적인 개혁을 저는 담보해내기 굉장히 어렵다. 지금 비대위 준비위를 안상수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친박 같은 경우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계속 견제를 놓고 사실상 무력화시키는데 오히려 전대를 빨리 하자. 뭐 이런 전대를 빨리 하자는 거는 친박이 숫자가 많으니 이제 전대를 하면 보다 더 유리하고 그것에서 2년짜리 공천을 담보하는 지도부가 들어서면 자기들의 어떤 공천 즉 정치적 생명을 담보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모든 싸움의 원천은 2년 후에 공천을 담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 즉 지도부를 누가 가져오느냐의 문제로서 지금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들어서더라도 갈등과 분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대위원장 역할이랄지 이런 이제 혁신안에 대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고 하죠. 특히 이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과 심재철 의원 간의 그 약간의 실랑이라고 해야 됩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잠시 좀 이 얘기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선거 폭망에 대한 책임. 이것은 지금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니까 투톱으로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던 원내대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더 이상 과거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어떤 명목의 이름으로도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변화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불편한 장면은 사실 비공개였기 때문에 저희도 좀 보여줄 수 없었는데 어제 김성태 대표 권한도 뭐 단단히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질서 있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전혀 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정말 어제 회의에서 보면 정말 바닥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뭐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도 서로 오가는 걸 보면 이제는 아마 거의 이제 끝장을 보는 그런 저는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심재철 부의장 전 부의장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의 부의장으로서 계속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만 사퇴하라 그러면 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계속 지금 나가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제 좀 감정적으로 대항한 측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는 대신에 지금 서로 상대방이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만 많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저런 상황을 좀 딛고 빨리 비대위가 좀 돼야 된다. 그래야 국면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국면 전환이 안 되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어떤 국민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성태 대행을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건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에 패했지만 4.13으로 돌아가면 그때도 패했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사퇴를 했고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대행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친박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오히려 단결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지도부, 자기들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줄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퇴를 하라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차라리 국민들한테서 뭐 못 보일 꼴을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현명하게 아주 사이좋게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글쎄요. 이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정당 지지율에서 정의당이 한국당하고 동률입니다. 10%포인트인데 10%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의당의 약진. 글쎄요. 이게 뭐 보수당인 한국당의 지지자들이 뭐 정의당으로 그건 아니라고 그렇죠. 보는데, 예. 정의당이 이렇게 좀 글쎄요. 올라가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서 요즘 이제 보수층, 즉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응답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렇겠죠. 좀 많이 됐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정의당의 이 지지도 상승은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좀 분열의 가능성, 이것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의 정치 사례를 보면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할 경우에 그 내부적으로 좀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즉 현재 어떤 개혁을 지금 현재 정부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는 층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집권한 지가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좀 더 많은 개혁들을 요구하는 그런 층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들이 저는 정의당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보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점점 좁아들고 있다는 측면들. 즉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중도와 진보를 함께 좀 어우러가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진보라는 계층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선거 때는 다 뭉쳐졌지만, 그러나 이거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좀 더 거기서부터 더 강한 사람들이 좀 이 정의당을 좀 몰리고, 예. 그리고 좀 여기서 보수층도 좀 분열되는 양상들. 그래서 아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조금 앞으로의 어떤 이 정치 구조의 변화에서 조금 시사하는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치를 너무 이렇게 확정된 수치라고 보는 것도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선거철에 나온, 선거 기간 동안에 나온 지지율이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사 효과, 근데 다른 당들이 다 내용을 겪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반면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확고한 대중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정체성도 아주 뚜렷하게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민주평화당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즉 호남 지지율이 상당 부분 사실은 진보당으로 지금 정의당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조금 더 진보적인 어떤 정책들을 여당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정의당의 지지를 보내는 그런 어떤 성향도 또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의혹 관련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군 특수단이 오늘 이제 수사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사 기간은 뭐 기간 둘째치고라도 일단 구성 인적 자원들도 만들어서 군 검사 수사관들이 있고요. 이제 뭐 전역관 장성들도 뭐 수사는 할 수 있겠죠. 뭐 민간인 신분이니까 민간 검찰로 협조를 하면. 그런데 과연 뭘 수사를 해오고 어디까지 파헤쳐야 되는지, 일단 그 문건이라는 증거는 있는데 증언이랄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혐의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이제 독립수사단이고 전 군 역사상 전체적으로 없었던 그런 어떤 수사 기관이 하나 등장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국방부 장관한테서 보고하지 않는 독자적인 어떤 수사 기관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계획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채 있어요. 김 교수께서는 실행하려고 하는 의도, 계획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시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예컨대 이제 계엄을 할 경우에는 군대 이동의 권한이 과거에는 육참 총장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합참의장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일단 육참 총장의 허락을 받고 이동을 하고 차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낸다. 일종의 우리가 12.12 때 정승화 장군을 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는 이런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언론 통제를 위해서 언론 뭐 기관을 만든다거나 뭐 등등의 것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고, 광화문에는 뭐 특전사, 예컨대 여의도에는 기갑부대, 이런 것들은 실행을 할 의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실행 계획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한다면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흔적보다는 그 밑에 단계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국무총리가 재가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나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은 대통령이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래에서 먼저 올라갔다는 그런 이 흐름을 본다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한 것보다는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문건 내용만 보고서 이제 추론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수사단이 해야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누가 참여했고 어떤 의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통진당 사태를 보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총기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 해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내란 음모죄로 걸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권에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뭐 좀 김 교수와 좀 다른 견해를 예. 봅니다.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세상에 친일 쿠데타를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지휘 계통을 통해서 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지금 문서가 뻔히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다 보고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송영무 장관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왜 3개월 동안 이걸 그냥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들. 예. 그리고 또 청와대는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뭐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실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면 언론사도 사실은 뭐 군대가 투입되고 등등은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수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된다라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과연 문건인지 예. 또 그런 세력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아마 수사팀의 핵심적인 안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게 지금 지난해에 이런 정도의 세력이 과연 있었겠는가라는, 우리가 예전에 12.12나 그때 보면 이제 하나회라는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군부 세력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미심쩍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그렇죠. 좀 안 왜냐하면 이게 간다. 이제 예를 들어서 문건을 좀 더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것이 어떤 세력과 연계된다든지 실제 실행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뭐 비밀 지금 문서가 아닌 봅니다. 평문으로 작성한 이유는 그렇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평문으로 된 게 이게 그만큼 중요성을 그렇게 두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이 이제 어떤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참고 자료 정도로 저는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정치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일단 뭐 수사단에 시작을 하겠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지금 대법원에 있는 재판 거래 그런 의혹과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럼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예. 저는 뭐 다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다르게 생각해요. 문서 첫 장을 보면 국군 기무사령부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구에게가 공식적으로 올렸다는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과거에 어떤 12.12라든가 두 번의 쿠데타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도약해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이러한 부분, 의도든 뭐 우리가 내란 뭐 모의만 해도 사실은 그걸 처벌을 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엄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군은 개입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무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사찰, 국내 정치 개입 뭐 이미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마저도 이제 이것과 겹쳐서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나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단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이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예.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 기무사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 이번 문건이 터진 건데, 이 개혁 TF는 이번 수사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을 봐서 결과를 나중에 좀 내겠다. 그러니까 발표가 좀 연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장영달 위원장이 예. 거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방첩이라든가 군사 안보 분야에만 나오고 개입할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규모도 30% 축소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거의 뭐 추미애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폐지를 전제로 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무사령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델이라는 것은 12.12 때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12.12 때 그 보안사가 했던 그 영화의 시대. 지금 어떻게 보면 보안사 때는 영화의 시대를 구가했죠. 기무사 굉장히 이제 내려왔지만 지금 이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조직은 확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특히나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해질 때는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도 강한 거거든요. 어찌 됐든 이번에 이 부분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어떤 정보를 담당하는 군 내부에서 담당하는 군대로 탈바꿈해야 되는 계기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된다. 이번 문건 파문이 이 개혁 작업에 더 뭐랄까요? 윤활유를 뿌린다고 그럴까요? 더 강하게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빈대저쪽 초가상관 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군의 안보에 있어서 기무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정원이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보 활동과 방첩 활동을 하듯이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지금 남북의 여러 가지 지금 협상하는 국면이긴 하지만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중요도를 비춰보면 왜냐하면 역대 정권에서 기무사를 이런 것 때문에 다 없애려고 했지만 못 없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만약 기무사가 어떤 자신들의 어떤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에 개입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단할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법에 계엄령이 있습니다. 자, 있는 것들을 기무사가 또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관여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의 어떤 자기 범위 내에서 한 것들을 이거는 기무사가 뭐 계엄령을 하려고 했다라고 확대한다면 이건 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군의 약화를 어떤 한다는 것도 저는 아니다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제도의 어떤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그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사의 문제예요. 결국 왜냐하면 기무사령관을 예를 들어서 정권의 핵심 인사로 하고 하니까 뭔가 충성을 하기 위해서 오바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국정원장들 다 그런 것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만 자꾸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사의 문제를 저는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군 병력 이동의 권한을 합참에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에 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병력 이동의 문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기무사에서 관리하거나 생각하거나 기획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월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해외 순방, 아프리카 중동 순방하는데 이 대통령이 타시는 전용기를 이용하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타도록 해라 이렇게 네.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봅니까? 가볍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케냐, 탄자니아, 오만 세 개국가를 가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총리든 어떤 면에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의 또 어떤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또 안 쓰실 때는 또 전용기를 충분히 저는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임대 기간이 2020년에 끝나거든요. 전용기가. 그때 한번 논란이 됐잖아요. 예, 국회 때 좀 이제 우리도 번듯한 좀 이 대통령 전용기도 갖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다 2대씩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나가면 총리가 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비행기 이런 거 갖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한 규모가 10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극복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의미가 있다. 이게 뭐냐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즉 이게 세일즈 외교고 비즈니스 외교인데 이 부분에서 총리가 본인이 즉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역할 일부를 좀 가져가서 같이 하자, 팀으로 뛰자. 뭐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관옥 김영대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